네, 9월 9일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차 핵실험이 지난 9월 9일에 감행이 됐고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정권 수립일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꼭 1년 전이죠. 작년 9월 9일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의 주기가 대략 2년 내지 3년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 1월 6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기로 생각한다면 9월 9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예. 1년에 2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하는 그런 이제 도발을 했는데 작년 9월, 9월에 그런 도발을 했고 북한이 그동안 주요 계기 때마다 이를테면 정치 기념일이라든지 예. 북한이 이 상당히 그 중요시하는 그런 계기 때마다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9월 9일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움직임에도 보면 예. 지난번 6차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는 정보 당국의 분석이 있고요. 예. 최근 우리 군사 당국에서도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화성 12형이나 14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언제라도 추가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직은 도발의 조짐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예.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 이 시간이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도 오늘 도발을 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 탄도미사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는 화성 12형이거나 또는 화성 14형 네. 이 미사일들의 발사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것들은 고각 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게 아니고 예. 30도에서 한 45도 정도의 정상 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 결국 그것은 이제 멀리 실어 나르기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떨어뜨리는데 대신에 높이를 굉장히 높여서 예.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 실전형의 발사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북한이 이제 발사를 하게 된다면 평상각도 실질적인 그 정상적인 궤도를 그리는 그런 탄도미사일 발사. 예를 들면 화성 14형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게 발사를 할 경우에 한 8,000km 이상의 발사 사거리가 나오는 예.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IRBM 그러니까 화성 12형은 대체로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것은 뭐 한 4,5,000km 정도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의 실거리 발사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이제 구구절이 북한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만 예. 이전에 지난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그것이 구구절을 기념하는 그런 핵실험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오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이런 핵실험 주기라든가 이런 게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주기도 줄여가면서 계속 이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는 배경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죠.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예.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어쨌든 자기들이 목표하고 있는 핵 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핵탄두를 최대한 소형화하고 경량화 가볍게 그다음에 표준화 규격화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부터 해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까지 다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것도 아주 위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핵탄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북한이 지향하는 목표고요. 또 미사일 경우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구암,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탄두와 미사일이 결합이 돼서 북한이 원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예. 대부분 지금 하와이 정도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수준은 됐다. 예. 미 본토까지 날려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직은 좀 관문이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목표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는데, 결국 외부적인 것은 북한이 지금 계속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주장하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 미국에게 적대 정책을 포기해라. 그것은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 미국과 북한 간의 이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고, 예. 결국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한미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6년이 됐는데 젊고 뭐 업적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의도한 저런 계획 네.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 이 예. 수준이 상당 수준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 100%라고 한다면 80에서 90%까지는 이제 온 것 아닌가 예.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실제 그 핵탄두의 그 경량화 부분입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얼마나 가벼운 핵탄두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핵폭탄을 예를 들면 500kg에서 1톤 미만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이제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확인이 아직 덜 된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나갔다가 성층권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기권 재진입 때 엄청난 고열과 그 충격이 발생을 하는데, 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합금 기술이 완벽하게 지금 확보되어 있느냐. 예. 초보적인 합금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진입 과정에서 잘못 그것이 그 탄두가 마모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제대로 제 위치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도 체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미국을 만약에 북한이 ICBM을 공격하는데 네바다 사막에 떨어지는 것하고 LA에 떨어지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안들입니다. 예. 이 사안들까지 우리가 확인하는데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 시간이 지금 걸릴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또는 북한의 그런 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탄두 경량화나 재진입 때의 그 합금 기술, 그렇습니다. 또 유도체계 이런 게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혹시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미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그 관찰을 하고 정확한 북한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화성 14형 같은 경우를 실사격, 그러니까 정상 각도로 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면 예. 그 과정에서 상당수 정보를 미국의 정보 자산들을 활용해서 그 확보할 수도 있는 이런 과정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그동안 계속 도발을 해왔고 그때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대응 절차를 보시면서 뭐 충분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물론 북한 핵 미사일 도발, 특히 이제 핵 역량 또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예.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다고 하는 자체를 보면 그동안
우리 한미도 국제사회 대응이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제재를 했고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경고 이런 걸 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국제사회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미국 본토까지 이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이른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해 오기도 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속도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김 교수님이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걸로 봤는데 상당히 임계점에 가까워오고 있다. 예. 미국은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그 현실 위기의식 속에 자 이제까지의 대북 제재나 압박 가지고는 안 된다. 김정은이 뼈아픈 고통을 아직 느끼지 못했다. 예. 따라서 그의 의지를 바꾸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김정은에게 정말 뼈아픈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거기에는 군사적인 선택도 들어있다. 이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인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6차 핵실험 뒤에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군사 행동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는 원유 공급 차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11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표결 요청을 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모든 관심은 중국, 특히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거기에 호응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동안 보면 미국이 굉장히 강한 제재 결의안을 내놓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갖고 톤다운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그런 행태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원유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10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북한은 뭐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북한 경제는 한 1년 안에 거의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 경제 붕괴 또 나아가서는 체제 붕괴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중국이 표결해서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계속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그 상징적 차원에서 원유 공급의 일정 부분을 좀 줄이는 이런 조치의 가능성이 최대치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가 뭐 지난번에도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인한 그 빠져나갈 구멍을 북한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국제사회 제재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드 배치가 대북 제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사드 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대로 높이겠다, 특히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드 배치의 주체가 미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초강수 대북 제재에 반대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거기다가 실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도 나름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을 끝내 반대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미국이 11일 표결을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번 반대를 해봐라. 정말 그 거부권 한번 행사봐라. 그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면 그 다음 카드가 주머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자 제재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재안 초안의 수위를 좀 낮추어서 자기들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기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드는 사실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자유적인 조치를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도 명분이 맞지 않고 결국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찬성하고 협조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사드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중국이 선택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또 북한이 앞으로 계속 실험을 더 나가고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라든가 뭐 물론 그게 좀 장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군사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김정은의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인식시켜주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결국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에 기초한 확고한 억제 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것,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노리는 그 노림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통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제와 응징 체제를 가짐으로써 그것을 결코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일, 그다음에 김정은이 비핵화의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결국 김정은이 추구하는, 다시 말하면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기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이런 것들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일치된 생각과 행동을 해나가는 것, 그런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소통 강조하셨는데 사실 사드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소통과 관련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사실 중국 때문에 이런저런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어제 그 메시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뭐 물론 여러 가지 호소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육지책의 이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최선의 조치, 그것이 임시 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다음에 ICBM급 미사일 발사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이런 흐름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나름대로의 그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4개 임시 배치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중국의 반발이 우리가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제 중국과의 그런 대화,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미 이제 임시 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그 중국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대화 이것이 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임시 배치에 대한 불만 표시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성주 국민을 비롯한 김천 시민들의 그런 고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통해서 예.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